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에요. 그죠? 그 우리는 자금을 왜 융통하고자 하겠어요? 자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을 내가 매입을 하고자 할 때 있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와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간극을 메꿔주는 게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갭을 메꿔주는 게 금융의 역할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금융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불할 거래가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시에 많은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공급할 때 있죠.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를 해야 돼요? 자금을 조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그러니까 즉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부동산을 공급, 개발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게 뭐다? 부동산 금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거기 보면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라고 해놨죠. 기능이 역할인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대출금액 5, 연리 1%, 대출기간 30년 이 조건으로 대출 상품을 출시한대요. 우리 대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나온 것처럼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수요가 많으니까 자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거 안정도 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조건으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청약에 가입해야 된대요. 조건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축을 유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다시 또 주택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너무 경기가 과열됐다 싶으면 올해는 여기까지만 판매하고 내년으로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경기 조절할 때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금융의 가장 큰 기능이라는 게 그런 얘기고, 거기 주택 부동산 금융의 기능에서 잠재 수요자를 유효 수요자로 전환한다고 돼 있죠. 실전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택 소요를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여기 소요 있죠? 소요. 소요가 뭐냐면 이게 니드예요. 이게 하우징 니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택은 하우스라고 하지 않고 하우징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우징 니드라고 그랬을 때 이거는 주거에 관한 욕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 소요 계층은 대부분 무주택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에 관한 뭐는 갖고 있는데 욕구는 있는데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욕구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충족이 안 돼요. 시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이윤을 올릴 수 있는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욕구는 있지만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유효수요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는 정부가 여기서 뭐를 지원해주면 얘를 살 수 있는 이걸 지원해주면 얘들도 유효수요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주택 소요를 구매력을 갖춘 유효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문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금융의 원칙이라고 있죠.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거기 보면 자금의 확보, 대출금 내 책정, 채권의 보존, 대출 채권의 유동화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이 준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번역이 70년대 나온 거예요. 자, 그때 당시는 저당 대출 채권이 유동화가 안 돼 있었어요. 자, 참고로 자, 갑이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얘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뭐가?
저당권이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을 때 각각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민법 기준에 했을 때 소유권과 저당권은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없어요. 왜? 물건은 본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소유권으로부터 뭐를?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게 뭐냐면 원칙이라는 게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출 채권의 유동화라는 게 발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에 번역한 거니까 이 표현은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 채권 버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지급 보증해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부가 지급 보증해 주는 게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255페이지 가보세요. 255페이지 가면 거기 큰 가로 2번에 저당의 종류라고 돼 있죠. 전통적 저당, 정부 지원 저당, 건축 대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참고사항이에요. 이거 미국 애들 거 번역해 준 거예요. 거기 정부 지원 저당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차입자가 있어요. 그 돈을 빌려 쓰는 사람. 여기 금융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에요. 그러면 무주택 서민이 나 집 사기 위해서 대출 신청하러 오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채권에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자도 어떻게 돼요? 높게 책정해요. 근데 얘가 못 갚을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 보증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얘네 보증서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못 갚으면은 여기다가 받고 여기서 이를 구상권 청구하게끔 돼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 이자도 비싼데 수수료도 줘야 되잖아요. 그 대출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는 거예요. 야, 줘라. 얘가 못 갚으면 우리가 줄게.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거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린 정부가 보증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거예요, 걔네들 거. 그래서 걔네는 이거를 보증을 서주는 정부 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연방주택관리청이라는 것도 있고 농민주택관리국이라는 것도 있고 제한군인관리국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참고하시는 거예요. 왜? 미국 애들 건데 우리나라에 통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거기 251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금융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별표하시는 거예요. 거기 부동산 금융의 종류가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금을 조달을 해요. 그죠? 만약에 100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10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하나가 뭐겠어요? 투자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죠.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그래서 그거를 무슨 금융? 지분금융이에요. 그래서 뭐를 유도하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한 30억 조달을 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또 조달해야 돼요? 빚을 내야 돼요. 빚을 내는 방법이 또 두 가지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 형식을 빌려서 우리가 회사채라고 그래요. 뭐를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말 그대로 각서 써주고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얼마씩 주기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부채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금을 밀어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수익이 나야지만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약정된 이자할 만큼은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때는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조달할 수도 있고 부채 형식을 빌려서 조달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매각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유 자산을 뭐를 해서 이 자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금융기법 중에 하나가 세일스 앤 리스백이라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설명해 드려요. 자, 그런데 여기를 왜 별표하라고 그랬냐면 출제자가 지분금융의 종류와 부채금융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지분금융의 종류가 이렇게 또 해줘요. 제목을 따면 그러면 요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조신리 공펀이라고 하는 5개를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 부채금융 있죠? 여기도 저당 대출이라는 거는 담보대출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어요.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나중에 뭐로 상환하기를 하고 주택으로 상환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탁증서 금융이라고 있어요. 설명해 드려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거 나중에 이제 용어 배우면 다 정리가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자산담보증권, 자산담보부 기여법 이렇게 돼 있죠. 얘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네 가지 영문이 있잖아요. 영문. 영문의 공통점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B가 무슨 의미냐면 이게 백의 의미예요. 백. 백이라는 거는 뭐뭐를 담보로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택저당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산을 담보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문상에 B가 들어가면 다 무슨 금융이다. 우리가 영문상에 B가 우리나라 발음교하면 비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중에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를 구별할 때 영문상에 B가 들어간 애들이 들어온다고요. 그 안에. 그럼 거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용어가 생소하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금방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번 주는 여기까지 했고 다음 주에 오시면 253페이지 주택금융서부터 쭉 해서 개발, 관리, 마케팅 여기까지 이제 쭉 정리가 되고 마지막 주는 간평에 대해서 약수하고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끝까지 한번 가는 게 중요해요. 이러이러한 애들이 있었구나. 여기서 기본적으로 별표는 다 했잖아요. 그 돌아올 때 별표는 계속 걔는 별표인 거야. 걔들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서부터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줄 거는 결석하지 말고 지금은 복습도 바라지 않아요. 그죠? 그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참여만 해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죽이니 살리니 해봐야 연말에는 공부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심리가 뭐냐면 1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1월이 되면 해요? 안 해요. 꽃피는 봄이 오면 열심히 해야지. 3월로 넘겨요. 3월이 되면 한다? 안 해요. 그죠? 화창한 5월이 되면 시작해야지. 그럼 5월달로 가요. 그럼 날이 너무 좋다고 공부 안 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떠밀려서 7월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동차할 것이냐, 1차만 할 것이냐, 이거를. 아니, 그리고 1차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리듬이 깨지잖아요. 일주일 내내 학원에 나오다가 1차만 하면은,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만 나오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되게 간명해지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날 공부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계속 잊어먹고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잊어먹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주변에서는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뭐 도와주는 건 없는데 괜히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되겠지 뭐. 자기들도 막상 해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올해도 동차 합격한 그 주부분이 남편분을 꼭 한번 이 공부를 시켜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도 한번 겪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부인이 동차 합격한 다음에 남편이 등장하죠.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요. 그 자기도 동차 돼야 되니까. 만약에 자기가 1차만 되거나 떨어지면 앞으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성적의 어떤 안 좋은 거는 다 자기 탓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돼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남편분들은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요. 말릴 정도로. 말릴 정도로. 참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장난으로 막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3개월이면 한다 이렇게 진짜로. 해보라고. 본인이 이번에 한 다음에 너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네가 나가서 입증을 해줘야 돼. 3개월에. 그러면 아마 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을까를 몇 번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름 때 되면 그 욕실 있죠. 욕실 들어가면 거울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갑자기 혀를 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너 왜 그랬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바람이 불어서 거기 가서 이걸 쌓이라고 결제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많이 지나왔잖아요. 그죠? 남친한테 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올해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와서 3개월 딱. 그래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냥 하라고. 내가 3개월이면 할 수 있다. 3개월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3개월 딱 내년에 쫙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보고 있다고. 그래서 3개월. 야 거의 그 예전에 끝날 전에 우스갯소리 해드리면 예전에 올해 경기도 지역에 그 중개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에 총무로 있던 양반인데 그 양반이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회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총무를 맡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무실도 몇 개 두고 밑에 산하 중개사들 데리고 그리고 영업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고 있던 중개사 그 직원들이 물어본 거야. 얼마 하면 될 수 있어? 그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사장님은 실무 경험도 풍부하시고 법도 아시고 그러니까 한 3개월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5월 달인가에 나왔어요. 5월 달에 그 처남에게 맡기고 5월 달에 나왔어요. 1교시를 듣는데 그날이 투자론 할 때였어요. 투자론 수업을 딱 마치고 저쪽 복도에서 그 사람 누군가 통화하는데 이걸 바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3개월이 된다고 막 이래가면서 난리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화살을 쏜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하러 나갔다는 게 그 지역에 중개사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어떻게 해? 죽기 살기로. 오전에 강의 듣고 어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저녁에 가서 수업도 듣고 난리를 친 다음에 동차 합격을 한 거예요. 나 이게 처남하고 인사하러 왔었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되고 난 다음에는 그건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죽이고 싶은 놈이 있으면 3개월 남겨놓고 이 공부를 해보는 게 제일 낫겠다고 그 얘기했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시험 한 2달 남겨놓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시험 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시험 운도 좋고 찍는 요령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굳이 우겨가지고 접수시켜서 공부 들여보냈잖아요.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이 바닥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합격한 다음에 부추겨서 내보내는 거예요. 3개월 딱 해갖고 진짜 한두 명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고생들 하셨고 집에 가서 짬이 나면 한껏 훑어보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파트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요령이지만 그 파트만 한 3번 돌려봐도 충분해요. 한 파트 설명이 한 10분, 15분이 끝나니까. 그런 식으로 대처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